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대사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만성염증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이고요. 목둘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이 살이 찌고 비만으로 목둘레가 늘어나면 대사 질환에 걸릴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보통 이제 허리둘레가 늘면 복부 비만의 그런 뭐 판단 기준이 되는 것처럼 목둘레는 대사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나요? 대사 질환의 굉장히 큰 원인이 바로 이거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사질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음주운전 땡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김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또 다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난 22일에 한 유튜브 채널에는 이 피해자에게 사과 없는 개과천선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에는 고교 시절에 김호중 씨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와의 인터뷰도 담겨 있습니다. 이 김호중 씨 후배였다는 A 씨는 하굣길에 만난 김 씨가 인사를 안 했다라면서 내가 깡패다 하는 발언을 해가면서 30분 이상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학창시절 김호중 씨와 친했다는 지인 B 씨 인터뷰도 담겨 있는데요. 예고 특성상 인사를 안 하면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도 우리는 후배들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유독 김호중 혼자만 그랬다 이렇게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폭 의혹 영상이 제기된 유튜브 그 댓글에 네. 김호중 씨 팬들이 몰려왔다.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영상 댓글들을 쭉 보면 좀 김호중 씨 팬클럽에서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글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는 댓글들이 있는데요. 내용이 학폭이라고 하기엔 좀 웃긴다. 맞은 놈이 말이 많다라거나 떳떳하면 얼굴을 좀 보여주지 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좀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연일 불거지는 의혹,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가운데 김호중 씨가 오늘로 예정된 구속 심사 일정을 미뤘다 그래요? 네, 이 김호중 씨 소속사 측은 이미 잡혀 있는 공연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 날짜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소속사 관계자는 여러 해외 출연자가 이미 입국한 상황인 만큼 예정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 씨가 이미 공연 출연료를 반납했고 위약금도 공연 제작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 씨 변호인이 신청했던 이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 12시께 영장심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에 따라 콘서트 주최사 측에서는 오늘 콘서트에 김호중 씨가 불참할 것을 알렸고요. 또 예매 취소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전액 환불을 해줄 것으로 알렸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학폭 의혹까지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니까 네. 이 결과도 봐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는요? 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던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아,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당시 사건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에서 벌어진 일이죠. 가해자 A씨는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이를 제지하던 당시 그 여성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손목 신경이 손상이 됐고요. 이 남자친구는 뇌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50년이 선고가 됩니다. 이게 유기징역형으로서는 국내 최장기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2심에서는 27년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두 사람의 인생이 절단난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폭 감형이 된 원인이 뭡니까? 일단 항소심 재판부는 배달원을 가장해서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한 건 모방 범죄 위험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중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 검찰 구형량과 동종 유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징역 50년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사유로 참작을 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런 판결에 피해자 측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말하는 그 반성이라는 게 피해자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반성인 건지 의문입니다. 살인 미수 부분은 우발적이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나오네. 공탁 얘기가 또 나. 요거는 한번 더 우리가 저 분노 유발자들에서 네, 다뤄봐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아무래도 물가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3.5% 기준금리가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방금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에 연속 3%대를 유지를 하다가 4월 들어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체감하는 건 지금 물가 비싸잖아요. 네. 예,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이 10.6%나 치솟고 현재 2% 안착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불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가 아직인데 하느니 먼저 금리를 내려서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딱히 없는 겁니다. 연준은 시간이 앞서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면서 인하 지연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나 다들 관심인데 어쨌든 상반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9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9위 수준으로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한 이후에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치가 역대 가장 높은 것이라고요. 네, 어제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은 48,922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91.6%,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치는 2019년에 89.7%였던 게 2020년에 90.4%, 처음으로 90% 선을 넘었고요. 2022년에는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특히 2022년 수치는 3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1.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근로자 평균 임금은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을 했었고요.
이후에 격차가 계속 벌어져서 2022년 한국은 4만 9천 달러에 육박을 했지만 일본은 4만 2천 달러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성별이나 또 근로 방식별로 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좋은 수치를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그 이면 드리워진 그림자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이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기록합니다. 통계청 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월 591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대기업 소득이 중소기업의 2.1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이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사이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생활 습관 매주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한 코너가 있죠. 올바른 생활 습관과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김경현입니다. 네, 오늘 주제 뭘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의 힌트가 있는데요. 음악 주세요. 이거! 이거 김범용의 바람바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년을 노리는 위험한 바람, 풍치입니다. 풍치. 그럼 풍치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풍치는 바람, 풍에 이치라는 한자를 씁니다. 즉, 바람이 들어 뿌리가 병든다는 뜻이죠.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잇몸이나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병들었다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증상이 궁금합니다. 양치할 때 치아 거품 속에서 약간의 피를 발견하거나 찬물, 바람에 치아가 시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초기 풍치의 증상입니다. 가끔 치아가 위로 솟구친 느낌이 들고 피곤할 때 잇몸이 근질거리거나 욱신거리는 것이 풍치 중기 단계의 증상이죠. 그러다가 잇몸이 붓고 이가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고요. 칫솔로 해당 부위에 잇몸을 꾹 눌렀을 때 잇몸과 치아 사이에서 노란 고름이 나오면 말기에 접어든 것으로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무서운 풍치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풍치의 주된 원인은 치태와 치석입니다. 치태는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모여 치아 표면에 형성된 것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딱딱해져 양치로도 제거되지 않는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쌓이는 치태와 치석이 잇몸 안쪽으로 파고들면 염증이 생길 뿐더러 그 증상이 치주인대와 치조골까지 퍼지게 되고요. 결국 치아가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게 아이보다는 어른이 풍치를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풍치는 잇몸의 노화 단계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치매 분비가 감소하고 마모도 많이 진행되죠. 그러면 잇몸이 줄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풍치가 생기거나 악화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또 풍치는 임신한 여성에게도 흔히 발병하는데요. 임신하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 잇몸을 얇게 하고 많은 혈액을 공급해 붉고 피가 나기 쉬운 잇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무서운 상황이 이르기 전에 하루빨리 치료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게 초기 풍치일 땐 증상이 약하기도 하고요. 좀 이러다 말겠지 생각해 대부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치가 진행되어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시기가 되면
이미 잇몸 속에 치조골이 크게 손실돼 치료해도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증상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약한 초기 풍치일 때는 스케일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잇몸 하방으로 치석이 들어가 풍치가 좀 더 진행이 되었을 땐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심부 깊게 치석이 있는 경우라면 잇몸을 절개하여 제거하는 잇몸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조골 흡수가 국소적이고 좁고 깊게 일어난 경우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손상된 치조골 부위를 자가골이나 자각치아골을 이용하여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이 잇몸과 뼈를 치료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치아는 나무 뿌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 뿌리 밑에 깊은 웅덩이가 생겼다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받쳐주는 뼈와 그 주위 조직인 잇몸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풍치로 인해 발치를 진행했다면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픽스처를 식립해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죠. 하지만 정상의 뼈와 달리 풍치 때문에 치조골이 다량으로 흡수가 되어 발치하게 된 치아의 잇몸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식립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법을 대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불리죠. 이 외에 잇몸뼈의 양과 질이 충분하여 특별한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무절개 임플란트 방식의 치료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잇몸의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통증, 붓기가 적은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른 양치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진동을 주어 밀착시킨 후 회전시켜 쓸어 주어야 합니다. 치아는 바깥면에서 안쪽 면, 씹는 면, 혀, 잇몸 등의 자신만의 순서를 정하여 빠짐없이 닦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 풍치의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우리 김경현 선생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신경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권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가 뭘까요?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플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매번 꾹꾹 참으며 병을 방치하거나 키워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참지 말고 꼭 해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해내고 싶은 통증, 퇴행성 무릎 관절염입니다. 우선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 중 무릎은 매끈한 면을 가지고 있는 연골로 그 표면이 덮여 있어 부드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위인데요. 이 무릎에 염증이 생긴 게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무릎 관절 안에 관절 연골이 점차 사라지고 관절 이루는 뼈와 관절막, 주변 인대 등의 손상과 염증이 동반되는 무릎의 퇴행성 질환인 거죠. 증상은 어떤가요? 무릎 관절이 뻣뻣하고 빡빡한 느낌이 드는 것,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일 때 아프고요. 특히 잠들기 전에 아픈 경우가 많으며 정도가 심하면 자다가 통증으로 인해 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질환이 점점 진행되면 움직임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 무릎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나 무릎 관절 주위에 압통이 나타나며 마찰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더욱 악화할 경우 관절의 변형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퇴행성이라고 하면은 세월의 흐름이 원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노화가 시작되면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데요. 무릎 관절염은 노화에 의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 바르지 못한 자세, 비만 등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어 발병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타나는 추세라고 하면은 환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맞아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주로 질병 코드 M17이라고 무릎 관절증으로 분류하는데요. 무릎 관절증의 진료 인원은 지난 2018년 287만 4,179명에서 2022년 306만 5,603명으로 무려 19만 1,424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 골 소실이 더 빠르게 나타나므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중년의 여성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궁금한 게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꼭 치료해야 됩니까? 큰일 날 말씀을 하셨네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방치하면 점차적으로 연골 손상의 범위가 넓어지고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다리 모양을 이상하게 변형시키거나 심한 경우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초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인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비수술적 요법으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골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다 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공식 인정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치료법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치료법이에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환자의 몸에서 추출한 조직을 활용해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관절경을 통한 직접적인 이식이 허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술 대신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방식이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승인됐죠. 수술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는 편이고 국소마취로 진행되므로 전신마취에 인한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통증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시술적 치료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아프기 전에 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평소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등의 자세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정밀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염의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김순권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7시 53분 넘어서서 5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건강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건강 구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건강 정보 전해주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5월의 마지막 주죠. 시간 너무 빨라요. 시간 너무 빨라. 40대는 빠르다 정도인데 50대는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대는 20km로 가다가 40대는 40km, 80대면 80km로 가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19세에서 24세 젊은 친구들 25명하고요. 그다음에 60에서 80세 좀 나이가 많은 분들, 이분들 15명을 대상으로 3분이라는 시간을 세고 3분이 됐다고 딱 생각되면 버튼을 누르는 그런 이제 실험을 진행했어요. 자, 그랬더니 젊은 그룹은요.
3분이 거의 다 됐을 때 3분 이렇게 인식을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3분 40초 즉 4분 가까이 됐을 때 3분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젊은 사람은 12개월이면 12개월로 인식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1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걸 한 9개월 정도로만 인식을 하니까 실제로 시간이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1년이 훅 간 거니까 너무 빠르죠 이거. 그리고 또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강인한 인상, 뭔가 각인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 도파민이 얼마만큼 그 순간에 분비했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재밌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도파민 분비량이 많지 못해서 기억이 딱 남질 못하고 각인이 되지 못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또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해봤으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고 이런 줄 알았더니 네.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도파민이라는 게 줄어들어. 네.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게 이렇게 많은데 뱃살만 늘어나고 이게 참 이래저래 스트레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나이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너무 슬퍼지고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요, 우리가 노화로 인한 이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지 이거 자체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면요, 이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중년 분들에게는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중년의 위기라는 말 들어본 적 다들 있으시죠? 네, 바로 정신분석가인 엘리엇 자크가 한 말인데요. 이 엘리엇 자크에 따르면 40에서 60대가 되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자신이 어떤 누구입니다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든 정신적인 혼란 상태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로 중년의 위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연구팀은요, 중년의 위기가 존재하는지 미국인과 유럽인 약 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40에서 50대 시기에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집중력과 기억력 장애, 또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 등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니 중년 이후가 되면 이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쓰고 만병의 원인, 근원 이렇게 적거든요. 그럼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 중년 때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그만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사실은 이 단순 스트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만성 염증, 그러니까 염증 분비와도 연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 캐나다의 한 내분비학자가 스트레스를 좀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정신적, 육체적 균형의 이 안정을 깨트리는 이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자신이 있던 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게 되면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솔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염증을 조금 촉진시킬 수도 있죠. 결국 이러한 염증 반응들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만성 염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네, 실제로 의학적 검사에서도 이게 드러났는데요.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 무려 7만 명을 대상으로 염증 수치하는 대표적인 검사 수치가 있습니다. 이제 CRP, C 반응성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예민한 고감도 CRP 검사를 했더니 스트레스가 좀 많고 우울증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 CRP, CRP 수치가 높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 중에 전투나 전쟁, 우리가 원시시대에 이제 사냥을 한다든지 큰 위험한 동물을 만날 때 활성화가 되는 게 바로 이 교감신경인데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당 합성을 촉진합니다. 근데 이 당 합성이 노폐물로 전환이 되고 이 노폐물이 된 이 대사 최종 산물이 결과적으로 염증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망치는 이 기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방금 김대환 선생님이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쉽니다. 조절하려 하는데 더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 뭐 염증의 위험성 관련해서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염증에도 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게 급성염증, 만성염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병원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염증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들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 염증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 다쳤을 때 좀 까지고 그 주변이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좀 열이 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급성염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급성염증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면역 반응입니다. 다쳤으니까 내 몸이 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급성염증은요. 다행히도 빠르게 좋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급성염증에서 끝나지 못하고 지속되면은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은 결국에 내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요, 혈관 내벽에 있는 내피세포에도 지속적인 만성적인 손상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 내벽에서도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 내경도 좁아지게 되겠죠. 또 혈전이 쉽게 생성될 수 있는 컨디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뇌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40, 50대 염증 수치가 높았던 사람의 경우에는요. 70대가 되었을 때 뇌 부피가 5% 이상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은요.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치매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이제 알아보고 자세한 얘기 나누죠. 주제 주세요. 건강구도 오늘의 주제입니다. 방치하면 대사질환, 만성염증입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높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대사 질환이라고 하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이 떠오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증 질환들도 있습니다. 뭐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 뇌졸중 같은 이런 질환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실 만성염증이기도 한데 이 만성염증이 발생하는 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과잉되어 쌓여온 이 활성산소 이게 된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 몸의 원료 중에 하나가 사실 산소이잖아요. 네.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우리 몸에서 이런 산화, 이런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자동차도 이 원료가 들어와서 대사 과정이 이제 거친 뒤에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배기가스와 비슷한 이 활성산소가 생성되게 되죠. 이를 사실 유해산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실제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약 36,0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약 90%가 이 활성산소가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활성산소가 이 질병과 연관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암 발생의 25%가 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주의가 필요하겠죠. 아니 그만큼 활성산소가 위험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활성산소는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처리할 때 이게 활성산소가 대사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잘 먹고 너무 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강력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잉여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대사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백질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단백질에 이제 산화가 생기고요. 이 산화된 단백질이 변성이라고 우리들이 읽었거든요. 이게 바로 노화고 이게 바로 염증이고 이게 바로 각종 질병의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게 우리 몸을 망친다는 그 기전이 이렇게 설명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 가장 흔하죠. 치매 중에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대표적인 기전이 이제 뇌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단백질 변성인데 이 단백질 변성도
이 활성산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많은 것처럼 활성산소 제거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화된다는 게 쉽게 네. 얘기하면 이제 녹슬어 간다는 얘기인데 이 녹슬게 하는 주요 원인이 활성산소라는 얘기일 거고. 네.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항산화시키면 됩니다. 네, 산화되는 걸 방지해주면 되는데요. 그 항산화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잉여된 이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이 노화가 되고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 항산화력을 키우는 거, 항산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항산화 효소들이거든요. 그 항산화 효소들을 우리 몸에 많이 넣어주고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면 참 다행인데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줄잖아요. 항산화 효소 역시도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내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항산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구독 영상을 좀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 구독 영상 바로 업로드해 주세요. 염증 제로 습관.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감기 걸린 사람 사진도 보지 말라. 아. 아니, 대면하는 게 아니니까 감기 걸릴 일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 살면 또 염증이 혼자 생기고. 살면 아무래도 뭐 잘 챙겨 먹기 아니 어려워. 그리고 입체조? 입체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는데. 염증 제로 습관을 알려준다고 그러더니 벼랑은 감기 걸린 사람 그치. 사진 보지 말라고 그러고 혼자 살지 말라고 그러고. 네. 뭐예요 이건?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 입체조? 그리고 입체조. 입체조 나왔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염증 제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아픈 사람이 사진을 보지 않기입니다. 아까 이제 뭐 감기 걸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이제 아픈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염증 줄이는 습관하고요 아픈 사람 사진하고 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데 앞만 봐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괜한 말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에서요, 이렇게 감기에 걸린 아픈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던 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 검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단순히 아픈 감기에 걸린 사람이 사진을 본 것만으로도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6의 수치가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사진만 봤을 뿐인데 실제로 이야. 염증 수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기에 걸린 사람의 사진만 봐도 이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연구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는요, 인간은 모방세포 혹은 공감세포라고 불리는 이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울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언어 습득을 해야 되는데 사용되는 사실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사실 모방하고 따라하고 이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감정적인 교류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보게 되면 실제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타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자신이 경험한 듯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아픈 사람의 사진만 보지 마라.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같은 연구 결과, 같은 시험이었는데요. 총에 겨누어져 있는 사진을 본 피험자들에게서도 같은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우에는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6가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같은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어떤 감정적인 자극과 연동되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염증 반응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런 느낌은 없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사진을 본 자극만으로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부정적인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정보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말은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부정적인 정보나 뭐 아픈 사람 사진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우리가 들고 보는 이 스마트폰 이런 걸로 거의 라이브로 오거든요. 이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죠. 예전엔 아침 뉴스, 뭐 뉴스 그 신문 한 장이면 끝났는데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은 유전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위험한 정보는 나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를 조금 더 쉽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면 슬프고 좀 뭔가 부정적인 사건이 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게 진화론적으로 굉장히 합당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사람의 사진을 보면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그걸 공감하면서 함께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 전에 소개시켜드린 실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총은 인류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위협이 된 적이 별로 없어서 반응을 안 하는데 뱀 사진을 보면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염증 수치가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정보의 총량을 좀 줄이는 정보 자체를 좀 적절히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의 사진만 봐도 염증 수치가 올라가지만 감기 걸린 사람의 사진을 보고 염증 이러지 않지. 우리가 그걸 보고 즉각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을 좀 꺼리면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을 자꾸 뭐 검색하고 이러는 걸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인 것 같아요, 요즘엔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정말 스마트폰을 정말 전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알람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도 사실 좀 그렇기는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밤에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다가 곁에 두고 주무시는 경우에는요, 수면 리듬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리듬을 제대로 갖추려면요, 잠자기,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전부터 부터는요 스마트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좀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우리가 수면이 부족해지게 되면 또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교감신경이 또 항진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역시 혈당을 상승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심신을 우리 안정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부교감신경은 활성화가 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밤에 충분하게 숙면을 취해야 되는 시간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요. 반드시 잘 배출이 되어야 될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뇌에서 축적이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하면은 치매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염증을 줄이는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잠들기 그 직전까지. 정말 스르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든요. 그래서 줄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염증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꼭 줄여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은요? 네, 두 번째 염증 제로 습관은요. 외로움을 줄이자입니다. 흔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우리가 뭐 담배 피는 거, 흡연과 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흡연은 사망 위험을 약 1.6배 높이고 음주는 약 1.4배 높인다고 했고요.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약 1.9배나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교류가 적은 것이 술과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술하고 담배만 나쁜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외롭고 이렇게 쓸쓸한 거 이게 실제로 더 건강에 나쁘다. 아, 친구 만나러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연구팀의 이제 후속 연구에서도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은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고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혼자 살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특히나 이제 또 고령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럴 때 이제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우리 스마트폰 밤새 뭐 검색하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이때 전화 한 통만 해도 이 외로움을 좀 타파해 줄 수 있고요. 힐링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전화 한 통만으로도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돼 갖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대인 접촉이 요즘에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은데 사회적 교류를 늘려라. 답은 아는데요.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대인 관계가 굉장히 거북해지는 어려워지죠. 네.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 들여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염증 제로 습관은요, 바로 입체조하기입니다. 네, 사실 좀 뭔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 궁금해, 이게. 네, 그렇죠. 사실 이 내용은요, 이 고령자분들이 사망 원인, 질병 중 하나인 이것과 연관이 굉장히 깊은데요. 어떤 건지 좀 짐작이 가실까요? 그러니까 입체조와 고령자 사망 원인이라고 하니까 입과 관련된 거, 그렇죠. 뭔가 씹고 삼키는 능력, 어. 뭐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저는 사회적인 고립감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하니까 입에 곰팡이 쓰는 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입을 안 벌려서. 저는 또 입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뽀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가 했는데 이것보다는 질병과 연관되면 역시 호흡, 숨쉬기. 그렇죠. 이거 숨을 아닐까 들어마셔야 싶어요. 되니까. 사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사실 고령자 사망 원인 사실 질병 중 하나인 이 병은 바로 폐렴입니다. 폐렴.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게 되면 폐렴은 5번째 국내 호흡기 질환 사망 원인 1위로 사실은 꼽히기도 하는데요. 네, 5년째 사실 이 호흡기 질환 이제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폐렴이기도 합니다. 50대 이상 폐렴 환자 수가 44만 명으로 2021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이 고령자의 폐렴 중 상당수가 이 오연성 이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연성 폐렴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물을 잘못 삼켜서요. 이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기도, 폐로 이 음식물이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폐렴이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 무균 상태여야 되는 이 기도나 폐 안쪽 조직에 이 음식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음식물 자체가 굉장히 균덩어리로 인식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폐렴이 진행되고 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실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례가 잘 들어요. 맞아. 뭐 먹다가 보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입체적으로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화가 되면 사실 여러 근육들이 사실 노화가 되면서 쇠퇴가 되는데 또 노화로 인해서 혀나 목, 이런 근력들이 저하가 되고 반사신경도 약화되면서 물질을 삼키는 어떤 약간 물질을 삼키는 기능 또한 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사례가 잘 걸린다, 혹은 발음이 샌다, 침이 틀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입 쪽의 근육들이 퇴화하면서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삼킴 근육을 강화시켜줄 입체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좀 제가 이제 알려드릴 입체조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물을 조금 머금고 가글을 할 건데요. 없으시면 그냥 물이 없으시면 그냥 물이 없이 공기로 하셔도 되는데요. 네. 한번 물을 한번 먼저 머물고 한번 시행을 해볼까요? 물을 머물고요. 네. 네,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양쪽에 볼을 부풀려서 양쪽에 10초 동안 가글을 해줍니다. 네, 물이 없어도 이렇게 되겠다? 네, 물이 없어도 됩니다. 네, 네. 그냥 공기로만도 이렇게 가글을 일단은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 뺨 쪽으로만 가글을 해줄 거예요. 10초 동안. 이쪽에 소리가 나네. 네, 10초 동안. 그리고 왼쪽을 또 10초 동안 가글을 해주시고요. 물 없이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삼켜야 되니까. 네. 혹시나 살에 걸릴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고. 공기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양쪽은 자주 쓰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으신데 이제 위쪽 부분만. 그리고 아래쪽 부분만. 이렇게 아마 가글을 하고 나면 입 안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근육이 좀 풀린 느낌이 드실 네. 거거든요. 틈틈이 사실 이런 체조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아, 괜찮네. 진짜 이쪽 근육을 제가 많이 안 쓰나 봐요. 그렇죠. 지금 좀 당기고 아픈 느낌이 드는데 제가 평소에 양치할 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선생님? 네, 지금 입안에 운동을 좀 했으니까 목 운동을 좀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울대뼈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근데 갑상연골인데 이 갑상연골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 이 상키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냥 갑상연골 위에 아담스 애플, 여성분들도 앉아져요. 다 있습니다. 살짝 튀어나온 뼈에 손가락을 올리고요.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그러면 이게 위로 싹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네. 이 상태로 올린 다음에 버텨보세요. 그러니까 침을 삼킨 상태로 한번 버텨보세요. 5초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럼 내려오네. 네 이러면서 이 목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어서 네. 함께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건강관리 비법이 담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구독 영상 업로드해주세요. 야외 활동하기에 딱 좋은 쾌청한 날씨. 레인아, 나 왕년에 배드민턴 좀 찼거든? 살살 해주세요, 어머님도. 살살.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 중인 두 사람. 안녕하세요. 혹시 뭐 만성염증 지금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잘 찾아오셨네요. 만성염증으로 위염, 장염 다 달고 살아요. 여기 공이 이렇게 내려와야지 살살 칠 수가 있어요. 첫 방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더 잘 치세요? 네, 저희 어머님이 더 잘 치세요.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하네요. 두 분 어떤 관계세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인데 저희 딸처럼 이렇게 잘 가깝게 잘 지내고 있어요. 딸보다 더 좋아요.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최지원 씨. 하지만 각종 질병으로 꽤 오래 고생해왔다고 하는데요.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어머니 그거 뭐예요?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그 진단서예요. 건강상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2009년도에 유방암 수술 진단을 받았었고 수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후유증으로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까지 이렇게 왔었거든요. 잦은 질병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염이라든가 장염, 뭐 손에 습진, 조금만 이렇게 주방 일을 하거나 하더라도 손이 짓물러서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각종 질병으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지원 씨. 설거지하고 또 손 짓무르는 거 아니야? 그 때문인지 잔병 치레도 잦은 편이라는데 게다가 건강검진을 또 했더니 뭐 콜레스테롤도 나오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이나 일로 와봐. 네, 어머니.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먹기 시작했다는 이것. 글루타치온이라고 만성염증에 도움이 될까 해서 챙겨 먹고 있어요. 건강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함께 챙긴다고요. 예전에 유방암 앓고 계셨었는데 그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제가 살집이 좀 있어가지고 어머님이랑 운동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함께 운동을 즐긴다는 두 사람. 그래서 오늘은 지원 씨가 딸처럼 아끼는 레인 씨와 특별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죠. 예전에 일반 요가도 해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색다른 요가가 있다 그래서 레인이랑 같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색다른 요가가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운동은 벽에 걸린 스트랩을 활용한 월요가. 매트에서 하기 힘들었던 요가 동작을 벽과 벽에 걸린 스트랩을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데요. 건강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자세를 좀 교정해 주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도움을 돼서 몸 전신의 혈행을 도와주는
좋은 소도구입니다. 꾸준히 요가를 해온 지원 씨와 20대의 패기를 보여줄 레인 씨의 도전. 오늘 좀 불편한 데 있으세요? 저 만성 염증이 좀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아, 예. 초보자도 가능하고 또 염증이나 이런 혈액순환이 좋은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부터 배워볼까요? 먼저 스트랩을 몸에 고정시키는데요. 위치는 골반뼈 아래쪽에 걸어줍니다. 손 바닥에 닿을 때, 와, 이제 닿죠? 네. 또 무릎 살짝 접어서 손 이렇게 가슴 앞에 크로스 해주세요. 양손 활짝 열어서 가슴을 엽니다. 마시면서 손 만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풀어서 내쉬는 숨에 척추를 곧게 해줍니다. 다음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월요가 동작. 집에서는 월도구가 없으니까 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양손을 벽에다 딱 대줍니다. 자,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살짝 접으면서 뒷다리를 늘려주세요. 뒤쪽 다리 한 번 더 꾹 눌러요. 그 다음에 어깨를 끌어당기면서 턱끝 들어서 살짝 위를 볼게요.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어떠세요, 지금? 뒷다리가 뻑뻑해요. 뻑뻑해요? 네. 그러면서 뒤꿈치 쪽을 바닥을 누르면서 골반을 조금 더 내려보세요. 어떠세요? 아파요. 아파요? 몸이 개운해요. 네. 허리가 쫙 펴지는 느낌. 마지막으로 손을 위로 쭉 뻗어 온몸의 근육을 늘려줍니다. 어떠세요? 지금 느낌 어떠세요? 하늘로 날아가는 느낌. 그러세요?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덥고요.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좋아요. 플라잉 요가랑 뭐 필라테스랑 좀 합쳐진 그런 운동 효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고 개운하게 잘했습니다. 운동을 마친 그날 오후. 왜 안 오지? 시간 다 됐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네. 어저께도 봤는데? 늦었어. 어머니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뭐 하려고요? 우리 둘이 같이 밥 먹으려면 좀 우리 아들이 섭섭해 할까봐 맛있는 보양식씩 사주려고 그래요. 세 사람의 특별한 데이트. 일하느라 바쁜 아들과 딸처럼 살가운 레인 씨를 위해 주문한 오늘의 메뉴는 보양식의 대명사 삼계탕. 원기 회복에 그만이겠죠? 맛있겠다. 오, 그러네. 정말 많이 드세요. 잦은 병치레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지난날. 건강을 되찾고 보니 어느새 아이들도 훌쩍 자라 있었는데요. 맛있어요. 야, 엄마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까 진짜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긴 하지. 근데 우리 아직 젊어, 어머니. 이게 글루타치온이라고 건강이 좋아서 이거 엄마 항상 챙겨 먹거든? 이거 다시 먹어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답니다. 레인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우리 아들도 또 그 같이 만나서 보양식도 먹고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요. 만병의 근원인 만성염증. 방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유, 관리를 평소에도 저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우리도 본격적으로 그러면 만성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 팁을 좀 알아보죠. 박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만성염증의 원인은 이 활성산소라고 했는데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오늘 건강의 팁은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자, 이 글루타치온은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우리 몸에 축적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는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들의 항산화 기능을 도움을 주는 거 역시 글루타치온이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영향에 따라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의 항산화력도 상승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이 우리 몸에는요, 항산화계의 조절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그 피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피부에 좋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이 항산화 능력과도 연관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글루타치온을 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생성되는 이 고분자 항산화 물질로 강력한 이런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젊음과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이 항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게 되면 이 항산화 능력도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면역력까지 저하가 될 수 있어서 글루타치온 섭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항산화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말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노화 독소가 쌓여 있는 우리 몸을 비커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글루타치온을 넣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들이 저렇게 화학 환원 작용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환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활성산소가 활성력을 잃어버리고 일반 산소로 돌아가면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바뀐다는 걸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보니까 진짜 활성산소를 잘 제거해야 되겠다. 그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체내의 대사산물, 부산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노화나 만성 염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요, 글루타치온 부족은 아닌지, 그래서 글루타치온 보충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아무리 쉬어도 정신적, 유체적 피로감이 계속된다.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등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혈관 질환이 있다. 자다가 자꾸 깨는 등 숙면이 어렵다. 살이 잘 찐다. 또 아무리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칙칙하며 기미, 잡티, 주근깨가 늘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시다면요, 글루타치온 부족을 의심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글루타치온 보충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없어 그럼 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나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몸에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앞서 배운 대로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활성산소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방금 이렇게 체크해 보신 이와 같은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활성산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있는 목각 인형을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활성산소와 같은 것들, 그걸 가장한 이제 그 짙은 색의 액체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떡지 뭐가 안 좋아져요. 저게 이제 오염된 건데 거기에 글루타치온을 저렇게 뿌려주면 우리 몸을 오염시켰던 활성산소와 같은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제거되면서 우리 몸이 원래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저런 효과들이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활성산소 제거가 어려워지고 만성 질병의 원인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요 앞에 있으니까 마시면서 네. 얘기해요. 오늘도 이온 음료에 탔나 보다. 그러네요. 맛있어. 맛있어요.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챙겨 먹을 때 어떤 걸 가장 좀 생각하고 챙겨야 될까요? 네, 글루타치온을 섭취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흡수율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양소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흡수가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들은 일단은 사실 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에서 흡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흡수율을 높여서 생체 유용률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글루타치온은 위산이나 이 담즙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장까지 도달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편인데요. 무사히 장에 이르렀다고 해도 분자량이 큰
이제 글루타치온의 경우에는 세포에 직접적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흡수율 측면에서 인지질 코팅이 되어 있고 저분자인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인지질 코팅이 돼 있어야 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인지질이 뭔지, 인지질로 네. 어떻게 코팅을 한다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인지질은 당지질, 콜레스테롤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질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인지질 코팅이 잘 돼 있는 것들을 이제 리포점 공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설명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긴 관을 준비를 했는데 위쪽을 우리 이제 입이라고 생각하고요, 밑에를 위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글루타치온과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이제 영양을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거와 인지질 코팅에 대한 걸 보시면 일반적인 것은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제 분해돼서 즉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의 글루타치온의 효과를 장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지질 코팅이 된 것들은 소화 효소들을 이겨내고 장까지 잘 도달해서 거기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루타치온으로서 장에서 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화 효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까지 잘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인지질 코팅, 리포점 공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에서도 흡수가 안 되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장까지 도달한 이후에도 이제 흡수가 잘 돼야 생체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이 인지질 코팅을 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자체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세포막을 열어 세포막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코팅이 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 흡수가 잘 되면서 생체 이용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뭐 노화는 물론이고요. 다른 여러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더 많이 생성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루타치온은 정상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노화, 즉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만들어지는 양이 야금야금 줄어든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20대를 정점을 찍고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이것들이 매년 한 15% 정도로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하다가 60대가 되면요, 20대랑 비교했을 때, 정점과 비교했을 때 한 50% 정도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년 이후에 왜 그렇게 몸이 자꾸 아프냐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제대로 제거해주는 글루타치온의 생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글루타치온의 또 다른 효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글루타치온은 뇌와 간 세포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뇌와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뇌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 유발 위험성 또한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살펴봤더니 산화된 단백질과 DNA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또 활성산소로 인해 뇌 조직이 산화되면 이것이 치매 발병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때 글루타치온이 주요 산화 방지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글루타치온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글루타치온은 이제 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장까지 무사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위산과 담즙산의 공격에서부터 글루타치온을 지킬 수 있는 인지질 코팅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흡수율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도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 시는 복통과 구토 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언제나처럼 권장량을 지키면서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에 대한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날씨 굉장히 궁금한데요.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요 며칠 쾌청한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곳곳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와서 날씨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서쪽 지역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밤사이 수증기가 응결되고 바다 안개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영동 지역은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동쪽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우박이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날이 덥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네, 바깥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내일 나가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더 많겠고요. 태풍은 더 적게 발생할 걸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 계획들 있으실 텐데 이 지역별로 날씨 좀 잘 챙겨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도 뭐 지역에 따라서 비가 온다고 하고요. 일요일에도 뭐 비 예보가 나와 있어서 외출하실 때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